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건설 시공학 제4장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장은요, 필기 출제가 잘 되는 중요한 장입니다. 시공학에도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대해서 공부하는데요. 대부분의 내용은 재료학에 다시 중복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건설 쪽에 종사를 안 하시는 분들은 너무 여러 가지 용어들 때문에도 힘드실 수 있는데요. 일단 시공학에서 한번 공부하고 부족한 부분은 재료학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의 콘크리트 공사에서요, 우리 골재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우선 일단, 뒤에 나오겠지만, 콘크리트라는 건 시멘트 더하기, 모래 더하기, 자갈 더하기, 물을 섞어 놓은 거죠. 그죠? 그래서, 우선은 이 콘크리트 안에 포함되는 재료 중에서 골재부터 한번 살펴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고스란히 재료학 넘어가서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골재 선정 시의 유의사항, 그죠? 필기에도 제법 잘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물론 시공학에도 나오지만 재료학에서도 골재 선정할 때 유의할 부분, 그죠? 잘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나 모르타르를 만들 때 물, 시멘트와 함께 혼합하는 모래나 자갈이나 부순 돌, 기타 유사한 재료를 골재라고 합니다. 골재는 청정, 변경, 내구성, 내화성이 있어야 하고요. 골재는 견고하고 밀도가 크고 내구성이 커서 풍화가 잘 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이 부분 시험 잘 나오는데요. 골재에 포함된 부식도, 석탄 등의 유기물은 콘크리트의 경화를 방해하여, 경화라는 건 콘크리트가 물과 만나서 굳어지는 성질을 뜻하는데요. 이렇게 경화가 되는 걸 방해해서 콘크리트 강도를 떨어뜨리게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식토나 석탄 등의 유기물은 경화를 방해해서 콘크리트 강도를 떨어뜨린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실트나 전모나 옥모 등의 미리분이라는 거는 입자가 미세한 미리분은 골재 표면에 부착되어 있을 경우에 골재 입자와 시멘트 풀과의 부착력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역시나 실트나 점토나 옥모 등의 미리분도 콘크리트에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이다. 그죠? 골재 입자와 시멘트 풀과의 부착을 방해하게 된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골재 강도는 콘크리트 중에 경화한 모르타르 강도 이상이 요구된다. 그죠? 그래서 경화한 모르타르라는 건 굳기 전에는 강도가 없는데요. 이 모르타르가 굳어지면 강도가 나죠. 그래서 골재의 강도는 최소한 경화했을 때 모르타르의 강도보다 더 이상이어야 한다. 더 커야 한다. 이것도 잘 출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에 콘크리트 중에서 골재가 차지하는 용적은 절대 용적으로 65에서 80%, 그죠? 용적 비로는 대략 70% 정도인데요. 넘지 않도록 한다. 다시 말하면 콘크리트 속에는 아까 제가 시멘트, 모래, 자갈, 물 다 섞여 있다 그랬죠. 그래서 아까 모래나 자갈이 골재죠. 그래서 이 골재가 차지하는 용적은 65에서 80% 정도 되어야 되고 80% 넘지 않도록 합니다. 용적 비료는 대략 70%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골재는 장골재와 굵은 입자가 분리되지 않도록 취급해야 합니다. 자, 장골재라면 보통은요, 모래가 되고 굵은 입자는 자갈을 뜻하는데요. 골고루 섞여 있어야지 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고 강도가 생기는데 이렇게 입자가 분리된다는 건 콘크리트에서도 재료가 분리되어서 강도가 발현되지 못하는 결과 가져옵니다. 그래서 장골재나 굵은 입자는 분리되지 않도록 취급하고 물 빠짐이 좋은 장소에 저장한다. 그죠? 그래서 골재 속에 물이 포함되지 않도록 물이 잘 빠지는 장소 저장합니다. 자, 그 다음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입니다. 자주 나오지는 않는데요. 기출 풀다 보면 여기서 한번 출제되었습니다. 굵은 골재 최대 치수는 일반적일 때는 대략 20mm에서 25mm입니다. 하지만 단면이 클 때는 40mm인데요.
묵은 콘크리트라는 건 철근이 들어가지 않은 콘크리트를 뜻합니다. 40mm죠, 그죠? 근데 부재 최소 시치수의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묵은 콘크리트 40mm이고요. 부재 최소 치수의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멘트 및 기타 혼화 재료라는 건 섞어주는 재료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틀랜드 시멘트입니다. 포틀랜드 시멘트라는 건 포틀랜드 시멘트 클링커에 적당량의 석고를 첨가해서 분말로 한 시멘트를 말한다. 그래서 포틀랜드 시멘트는 포틀랜드 시멘트 클링커 플러스 석고를 포함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포틀랜드 시멘트 종류 한번 보겠습니다. 포틀랜드 시멘트는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조강은 조기 강도를 줄인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조기의 강도를 발현시키는 시멘트입니다. 그래서 조기의 강도를 발현시키려면 빨리 굳어지는 거죠. 그래서 조강 포틀랜드, 빠르게 열을 내서 굳게 하는 시멘트고요. 자, 근데 너무 빨리 굳어지다 보면은 균열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강보다는 열을 좀 낮춘 게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 이것보다 더 열을 낮춘 게 저열 포틀랜드 시멘트. 이렇게 세 가지, 그죠? 조강, 조기 강도 높여서 빠르게 열을 내서 빨리 굳어지게 하고요. 그것보다 열을 낮추면 중용열, 더 낮추면 저열 포틀랜드 시멘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포함하면 내황산염 포틀랜드 시멘트. 이렇게 포틀랜드 시멘트 종류 4가지, 그죠? 이것도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섞어주는 혼화 재료인데요. 혼화 재료에는 혼화재가 있고 어예이죠, 그죠? 혼화재가 있는데요. 두 개가 어떤 차이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혼화재, 재료할 때 재다, 그죠? 혼화재는 콘크리트의 성질 개량을 위해 쓰이는 혼화 재료로 시멘트 중량의 5% 이상 사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멘트의 성질을 바꾸기 위해 쓰기 때문에 5% 이상 사용해야 된다. 너무 작게 넣어가지고 시멘트 성질을 바꿀 수 없겠죠. 자, 이렇게 5% 이상 사용되는 게 혼화 재료할 때 재이다. 재료할 때 재죠. 재료가 되려면 최소한 시멘트 중량의 5% 이상은 써야 되고 뭐 한다? 성질을 개량할 때 쓰이는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경화하는 과정에서 팽창. 우리가 수축되면은 균열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 수축의 균열을 없애기 위하여 조금 팽창을 시키는 거죠. 요거는 팽창제가 됩니다. 오토클레이브 양생에 의해서 고강도를 나타내게 하는 건 규산질 분말이 되겠습니다. 착색시키는 거 착색제가 되고요. 제이지만 주의해야 됩니다. 혼화제에 속합니다. 포졸란 반응이 있는 것은 플라이애쉬, 고로슬래그, 규산백토입니다. 자, 여기에서 포졸란 반응이 무엇인가 한번 볼게요. 포졸란 반응은 실리카가 수산화 칼슘과 반응해서 칼슘 실리케이트 수화물을 생성해서 이 과정은 몰라도 되고요. 조직을 치밀하게 하는 반응이 실리카 반응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실리카 반응이 포졸란 반응이 일어나면 그만큼 치밀한 콘크리트가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참고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어예이죠, 그죠? 혼화제인데요. 콘크리트에 특정한 성능을 부여합니다. 콘크리트 자체의 성질까지 바꾸지는 못하고요. 콘크리트 있는 성질에 다른 성질을 조금 부여해 주는 거죠. 이게 혼화제가 되고요. 자, 시멘트 중량에 아까 재료할 때 재는 5% 이상 사용되어야 된다 했는데요. 특정한 성능만 넣어주기 때문에 5% 이하로 사용되는 게 혼화제이다. 이렇게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워커빌리티, 작업성을 뜻해요. 작업하기 편하고 내동결성, 얼지 않게 하는 거죠. 개선에는 A제, 감수제가 사용됩니다.
응결경화 시간의 조절. 빨리 응결경화, 굳어지게 할 수도 있고요. 느리게 할 수도 있겠죠. 빠르게 하는 건 촉진제, 느리게 하는 건 지연제, 급결제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유동성을 넣어준다, 그죠? 유동화제가 되고요. 방수 효과 내는 건 방수제. 기포작용으로 충진성을 개선하는 건 기포제, 발포제. 이런 것들은 전체적인 어떤 콘크리트의 성질을 바꾼다기보다 기포를 넣어주고 방수 효과 주고 유동성 주고 시간 조절하고 얼지 않게 하고 일정한 특정 성능을 부여한 것이죠. 그죠? 이게 혼화제가 되고 5% 이하이다. 그런데 앞에 거 다시 한번 예를 볼게요. 혼화 재료할 때 쟤는 시멘트 종량의 5% 이상인데요. 성질을 바꿔준다, 그죠? 그래서 팽창하게 하는 거 팽창제 이거 기억하시고요. 고강도 내는 건 규산질 분말, 착색시키는 건 착색제가 있었다, 그죠? 포졸란 반응이 있어서 수밀하고 밀실하게 만드는 건 플라이애쉬, 고로슬래그, 규산 백토 등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입니다. 일단은 콘크리트를 타설한다는 건 현장에서 콘크리트 친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기 전에 일단 콘크리트 배합부터 해야 합니다. 콘크리트 배합이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콘크리트의 배합이란 콘크리트에 필요한 성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멘트, 물, 혼화 재료, 장골재, 굵은 골재. 장골재는 아까 대충 제가 모래라고 했고요. 굵은 골재는 자갈을 뜻한다 했죠. 그죠? 등의 배합량, 즉 배합 비율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배합이라는 건 시멘트 얼마 넣고 골재 얼마 넣고 혼화재 얼마 넣고 물을 얼마나 넣자라는 배합량을 정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콘크리트 배합 설계하는 순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물과 시멘트 양을 결정하는 물 시멘트비 결정합니다. 물이 얼마 들어가고 시멘트 몇 프로 들어간다 결정되면 슬럼프치. 자, 요 슬럼프치는 뒤에 가면 나오는데요. 워커빌리티. 다시 말하면 반죽의 질기를 결정해요. 반죽 질기. 그래서 물 시멘트비를 결정했는데 이 물 시멘트비가 얼마만큼 반죽 질기가 나오는가 슬럼프치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굵은 골재, 자갈이죠. 그죠? 최대 치수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장골재가 얼마나 들어간다? 절대 장골재율을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단위 수량을 결정하고요. 그 다음 시방 배합 산출 및 조정하고 현장 배합으로 수정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물 시멘트비 결정, 슬럼프치 결정, 굵은 골재 최대 치수 결정, 장골재율 결정, 단위 수량의 결정 정도 순서 한번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콘크리트 타설, 그죠? 콘크리트를 타설한다는 건 좀 전에도 말했지만 이제 현장에 콘크리트 우리가 친다라고 합니다. 그죠? 부어 넣어서 타설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자, 콘크리트 타설 시의 주의사항 살펴보겠습니다. 콘크리트의 타설 작업을 할 때는 철근 및 매설물의 배치나 철근, 매설물의 배치, 어디에 철근이 있고 어디에 바닥에 매설물이 있는지 배치를 알아야 되고요. 거푸집이 변형,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거 당연하겠습니다. 두 번째, 잘 나옵니다. 타설된 콘크리트를 거푸집 안에서 횡 방향으로 이동시켜서는 안 된다. 그죠? 콘크리트 타설한다고 펌프카로 부어 놓는데요. 거푸집 안에서 콘크리트를 횡 방향으로 이동시켜서는 아니 됩니다. 타설 도중에 심한 재료 분리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재료 분리가 생기면 강도 저하가 생기기 때문에 재료 분리를 방지할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한 구획내의 콘크리트는 타설이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타설해야 합니다. 자, 아무래도 이음부 부분에서는 우리 누수도 있고 그리고 공기하고 접하고 여러 가지 문제 있으니까요. 한 구획내는 어떻게 하라? 연속해서 타설하라.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콘크리트는 그 표면이 한 구획 내에서는 거의 수평이 되도록, 그죠? 한 구획에서 한쪽은 불룩하고 한쪽은 내려가고 이래서는 안 되겠죠. 수평이 되도록 타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그 다음 콘크리트 타설의 1층 높이는
다짐 능력을 고려하여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콘크리트를 2층 이상으로 나누어 타설할 때 상층의 콘크리트 타설은 원칙적으로 하층의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하기 전에 해야 하며, 자, 하층이 다 굳어지고 상층을 부어버리면 하층과 상층이 분리되겠죠. 함께 붙어서 굳어져야 되기 때문에 상층의 콘크리트는 하층의 콘크리트가 굳어지기 전에 타설해야 됩니다. 상층과 하층이 그래야 일체가 되도록 시공되겠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콜드 조인트 조금 이따 나오는데요. 시공 이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공 이음부.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콘크리트 쳐놓고요. 한참 있다가 굳어졌는데 여기 치면 여기에 이음부가 생기겠죠. 일체되지 않잖아요. 그죠? 이러한 콜드 조인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의 시공 구역의 면적, 콘크리트의 공급 능력, 이어치기 허용 시간 간격 등을 정해서 타설하는 게 좋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허용 이어치기 시간 간격의 표준 기억하겠습니다. 외기 온도가 25도 초과, 온도가 높죠. 이럴 때는 콘크리트가 빨리 굳어지겠죠. 그래서 여기 쳤다, 그죠? 콘크리트 여기 타설했거든요. 이어서 타설할 때는 2시간 내에 타설해야 됩니다. 아니면 굳어지니까요. 그죠? 자, 외기 온도가 25도씨 이하일 때는 2.5시간, 30분 더 여유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5도씨 초과할 때 이어지는 시간 간격은 2시간 이내가 되어야 하고 25도씨 이하에서는 2.5시간 이내로 해야 한다. 이거 기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콘크리트 타설에 대해서 계속 봅니다. 거푸집의 높이가 높을 경우 재료 분리를 막고 상부의 철근 또는 거푸집에 콘크리트가 부착하여 경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푸집에 투입구를 설치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높이가 높은 데다가 부어 넣어야 돼요. 그러면 이 중간에 철근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겠죠. 부어 넣었다가 철근에 콘크리트가 부착하거나 거푸집에 부착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투입할 수 있는 투입구를, 그죠? 이렇게 높을 때는 투입할 수 있는 슈트나 투입구를 이렇게 만들어서 콘크리트를 요 투입구를 통해서 바닥까지 이렇게 부어 넣으면 철근이나 거푸집에 붙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투입구를 설치하거나 연직 슈트, 그죠? 또는 펌프 배관의 배출구를 타설면 가까운 곳까지 내려서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된다, 그죠? 자, 콘크리트를요, 이렇게 이제 높은 데다가 부어 넣는데 콘크리트를 위에서 여기서부터 쫙 쏟아버리면 재료가 다 분리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 연직 슈트나 배관이나 이렇게 배출구를 설치해서 가급적이면 타설하는 부분 가까이에서 콘크리트를 쏟아야지, 그죠? 이렇게 타설해야 재료 분리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투입구를 설치하거나 연직 슈트나 펌프 배관의 배출구를 타설면 어떤 곳까지, 가까운 곳까지, 그죠? 멀리서 타설하지 말고 가까운 곳까지 내려서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한다. 이 경우 슈트, 펌프 배관, 버킷, 호퍼 등의 배출구와 타설면까지 높이는 1.5m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1.5m보다 더 높은 데서 쏟아붓지 말고 1.5m 이하 높이로 부어라 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유낙하 높이를 작게 하는 게 좋다. 그죠? 낙하하는 높이를 작게 하며 콘크리트를 수직으로 낙하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보겠습니다. 콘크리트 타설 도중 표면에 떠올라 고인 블리딩 수, 그죠? 요거는 말 그대로예요. 콘크리트를 타설하는데 재료가 일부 분리되면서 물이 올라오는 게 블리딩이 되겠습니다. 블리딩 수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고 타설한다, 그죠? 이렇게 이제 물이 떠오르면 그것 때문에 이음부 분리가 되고 이음부가 일체화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물을 제거하는 게 좋고요. 고인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표면에 홈을 만들어 흐르게 해서는 안 된다. 그죠? 콘크리트 표면에 홈을 만들어서 물을 흐르게 해서는 안 되고 물을 제거하고 콘크리트 타설을 해야 합니다.
벽 또는 기둥과 같이 높이가 높은 콘크리트를 연속해서 타설할 경우에는 타설 및 다질 때 재료 분리가 될 수 있는 대로 재료 분리가 적게 되도록 콘크리트의 반죽 질기나 타설 속도를 조정해야 합니다. 재료 분리가 되면 강도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재료 분리 주의해서 적게 되도록 반죽 질기와 속도, 타설하는 속도를 조정해야 합니다. 강우, 강설 등이 콘크리트 품질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정하여 책임 기술자 검토, 확인받습니다. 자, 그래서 강우나 강설이 콘크리트 품질에, 콘크리트에 지금 포함되어서 유해한 영향을 미칠까 우려가 될 때는 기술자의 검토, 확인을 받으라는 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좀 참고로 보고요. 콘크리트의 타설은 제일 밑에 기초죠. 그 위에 기둥이죠. 일단 기둥이 힘을 받아주잖아요. 그죠? 이 제일 밑에 기초부터 하고 그 위에 기둥을 세우고 기둥과 기둥 사이에 이제 벽체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벽이 됩니다. 기초, 기둥, 벽. 그 다음에는 계단, 보, 바닥 순서로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벽이 올라섰으면 그 다음에 보라는 건 가로 기둥이라고 봐도 되거든요. 이렇게 가로로 힘을 받아주는 보가 올라가야 비로소 위에 슬라브, 바닥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기초, 기둥이 올라서면 이제 힘을 받아주는 내력, 벽체, 계단은 생략될 때도 있습니다. 자, 벽이 되어야 그 위에 힘을 받아주는 가로 기둥, 보가 올라가고요. 보가 올라가야지 위에 바닥, 슬라브 올라갈 수 있다. 그죠? 순서 한번 기억하시고요. 자, 콘크리트의 타설은 운반 거리가 어디부터 시작할까요? 콘크리트를 가까운 데부터 부어 넣으면 여기 굳어지죠. 어디서부터? 먼 곳부터 해서 타설을 하고 가까운 곳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운반 거리가 먼 곳부터 뭐 한다? 타설을 시작한다. 이것도 잘 나오니까 기억하겠습니다. 콘크리트가 닿았을 때 흡수할 우려가 있는 곳은 미리 습하게 해두어야 하며 이때 물이 고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거푸집, 철근에 콘크리트를 충돌시키지 않는다. 그죠? 거푸집하고 철근에는 콘크리트를 충돌시키지 않는 게 좋다. 이것도 기억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콘크리트 타설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이음부가 생기죠. 타설하고 난 다음에 쉬었다 또 타설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으로. 자, 이러한 이음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보겠습니다. 콘크리트 타설의 이음면은 레이턴스나 취약한 콘크리트 등을 제거하여 새로 타설하는 콘크리트와 일치가 되도록 처리한다. 예, 너무 중요하겠죠. 레이턴스라는 건 이제 콘크리트에서 아까 블리딩 수 그랬죠. 물도 분리되고 찌꺼기가 올라오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레이턴스나 취약한 콘크리트 등을 제거해서 이음면은 일체가 되도록 처리하는 게 좋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타설 이음부의 콘크리트는 살수 등에 의해 수분시킨다. 자, 이음부가 굳어져 버리면 이음부가 일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음부는 살수에서 수분시킵니다. 다만 타설 이음면의 물은 아까 물은 어떻게 했습니까? 콘크리트 타설 전에 고압 증기에 의해서 제거합니다. 콘크리트 타설 이음면에서 물은 타설 전에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이음부는 살수에 의해서, 그러니까 콘크리트 타설하고 난 이음부는 살수에 의해서 수분시켜준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콘크리트의 이어붙기 위치, 이거 필기 잘 나옵니다. 구조물 강도의 영향이 가장 적은, 이어붙는데 전단력이 최소인 위치. 강도의 영향이 많은 데서 이어부어서는 안 되겠죠. 아무래도 이어붙는 부분은 이음부 때문에 강도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영향이 가장 적고 전당력이 최소인 위치. 또는 시공상 무리가 없는 위치에 이음하는 길이가 길 필요 없죠. 그죠? 이음부라는 거는 불량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 이음부는 길이가 짧게 두는 게 좋습니다. 자, 보나 슬래브. 그죠? 이거는 수평부재죠? 수평부재. 그죠? 보라는 건 제가 가로 기둥 이렇게 표현했고요. 슬래브는 바닥이죠. 그래서 이렇게 수평부재는 전단력이 작은 스팬의 전단력이 아까 작은 데서 이어야 된다 그랬죠. 그죠? 중앙부에 수직으로 이어붙는다.
그래서 보나 슬래브 수평 부재는 중앙부의 수직으로 이어붙는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기둥이나 벽, 요거는 수직 부재죠. 길쭉하게 서 있는 수직 부재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수직 부재인 기둥이나 벽은 바닥이나 기초의 상단이나 보의 하단에 수평으로 이어붙는다. 그죠? 수직 부재는 수평 부재에서 수평으로 이어붙고 수평 부재인 보나 슬래브는 중앙부의 수직으로 이어붙는다. 기억하시고요. 작은 보가 접속되는 큰 보의 이음은 작은 보가 접속되는 큰 보의 이음은 작은 보 너비의 2배 떨어진 곳에서 이음합니다. 그래서 여기 어디에서 이어붙는다는 거, 이 위치 세 가지 요거 기억하겠습니다. 작은 보가 접속되는 큰 보의 이음은 작은 보 너비의 2배 떨어진 곳에서 이음하고요. 벽은 문골 등 보기 좋고 끊기 좋은 곳에서 수직이나 수평으로 합니다. 캔틸레버보라는 건 외팔보라고 하는데요. 외팔보. 한쪽은 고정되어 있고 한쪽은 고정이 안 된 거. 고정됐고 고정 안 되었죠. 이런 걸 캔틸레버라고 합니다. 캔틸레버보나 캔틸레버 바닥판은 이어붙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캔틸레버나 캔틸레버 바닥판은 이어붙지 않습니다. 또 수밀 콘크리트는 아주 밀실한 콘크리트다. 그죠? 이어붙지 않는다. 아무래도 이음부는 수밀성 떨어지기 때문에 수밀 콘크리트 타설할 때는 이어붙지 않는 게 좋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콘크리트 줄눈의 종류입니다. 우리가 줄눈이라는 건 이음부에 줄눈을 두죠. 그죠? 그래서 이 콘크리트 줄눈에서 어떤 줄눈의 종류가 있는가, 어떤 용도로 이 줄눈이 필요한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절 줄눈인데요. 결함 부위로 균열의 집중을 유도하기 위하여 균열이 생길 만한 구조물의 부재에 미리 결함 부위를 만들어 두는 것. 그래서 조절 줄눈인데요. 뭐를 조절한가 하면 결함을 조절한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결함 조절. 이런 거 이제 파란색으로 암기하는 방법이에요. 결함 조절, 그죠? 결함을 조절하기 위하여 결함부에 미리 결함 부위를 만들어서 그쪽에 결함을 집중하는 걸 유도하기 위하여 만들어두는 줄눈을 조절 줄눈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절 줄눈은 균열이 생길 만한 구조물의 부재에 미리 결함 부위를 만들어두는 줄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공이음이 나옵니다. 콘크리트를 한 번에 타설하지 못할 곳에 생기는 줄눈. 어떻게 하다 보니까요. 콘크리트를 한꺼번에는 도저히 타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쉬었다가 타설하니까 이음부 줄눈 생기겠다. 그죠? 타설 능력, 작업 상황을 고려하여 미리 계획한 줄눈이에요. 그래서 이건 결함이다 아니다. 결함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공하다 보니까 오늘 요까지 시공하고 하는 수 없이 다음에 시공해야 됩니다. 이렇게 미리 계획한 줄눈이 시공 줄눈. 시공상 어쩔 수 없는 줄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콘크리트를 한 번에 타설하지 못할 곳에 생기는 줄눈이 되겠습니다. 결함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콜드 조인트가 나온다. 그죠? 콜드 조인트. 휴식 시간 등으로 응결하기 시작한 콘크리트에 새로운 콘크리트를 이어칠 때 일체화가 저해되어 생기는 줄눈이에요. 자, 이미 조금 쉬었다 왔더니 타설한 콘크리트가 응결되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다가 새로운 콘크리트를 이어치다 보니까 일체화가 저하되면서 생기는 줄눈이죠. 콜드 조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콜드 조인트는 누수의 원인이 돼요. 한쪽은 이미 굳어졌는데 새로운 걸 이어치다 보니까 이음부가 아무래도 일체화가 덜 되어서 누수가 생길 수도 있고 산소가 들어가겠죠. 철근에서는 녹 발생 등 내구성에 손상을 일으킨다. 그래서 콜드 조인트, 춥다 그죠? 콜드 춥다인데요. 휴식하고 나니까 콜드 조인트 생겼다. 휴식하고 나니까 일부는 응결되어 버렸고 다음 콘크리트 새로 칠 때 일체화되지 않아서 생긴 줄눈 콜드 조인트다. 그죠?
누수 원인이 되고 철근에서 녹이 발생되는 원인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축줄루는 우리가 온도가 변화되다 보면은 이제 재료가 신축되죠.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할 수 있죠. 이렇게 온도 변화에 따른 수축 팽창을 고려하여 설치하는 줄눈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미리 온도가 얼마나 올라가면 이게 얼마만큼 늘어나겠다, 줄어들겠다라는 걸 미리 계획해서 설치하는 줄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아무래도 시험에는요, 조절 줄눈, 그죠? 미리 결함 부위를 만들어 두는 것, 콜드 조인트가 잘 나와요. 왜냐면 이건 이상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죠, 그죠? 자, 콜드 조인트는 응결하기 시작한 콘크리트에 새로운 콘크리트를 이어칠 때 일치하가 저하되어 생기는 줄눈인데 누수 원인이 되고 철근에서 녹 발생됩니다. 그래서 휴식하고 나니까 콜드, 추워졌는데 휴식하고 나니까는 일부가 굳어져서 다음 거 이어칠 때 그 사이에 줄눈이 생기는 게 콜드 조인트다. 녹이 생기고 누수 원인 된다. 이렇게 조금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블리딩이 나옵니다. 블리딩이란 굳지 않은 콘크리트, 모르타르 등에서 물이 분리되어 상승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행여나 시멘트를 이렇게 조금 개어서 조금 시간 흐르고 보면요. 물이 분리되어 올라오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굳지 않은 콘크리트에서 물이 분리되어 상승하는 현상을 블리딩이다라고 합니다. 블리딩 현상이 심한 경우는 철근하고 콘크리트와의 부착력이 저하되겠죠. 철근하고 콘크리트 사이에 물이 생겨버리니까 부착력 저하가 문제가 되고요. 수밀성 저하로 콘크리트 강도나 내부성이 감소되고 탄산화가 촉진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레이턴스. 아까 제가 물과 함께 분리되어 올라오는 찌꺼기 같은 거다라고 말했는데요. 콘크리트 타설 후 블리딩 현상, 물이 분리되어 올라오는 현상이죠. 으로 인하여 콘크리트 표면에 물과 함께 떠오르는 미세한 물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불순물 같은 거죠, 그죠? 물과 함께 떠올라오는 미세한 물질을 레이턴스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콘크리트를 타설했다면 다져줘야 됩니다. 콘크리트 다짐이에요. 자, 1번의 콘크리트 다짐 시 진동기의 사용, 필기에 잘 나옵니다. 다짐할 때 보통 손으로 안 다지고 진동 다짐기를 사용하는데요. 어떻게 다져야 되는가 보겠습니다. 진동 다지기 할 때는 내부 진동기를 하층에 콘크리트 속으로 0.1m니까 10cm죠. 정도 삽입합니다. 그래서 상하층 콘크리트를 일체화시킨다. 여기 상층이 있고요. 하층이 있다면 상층만 다져서 안 되고 하층까지 한 10cm 넣어서 다져야 상하층이 일체화되어서 다져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부 진동기를 하층의 콘크리트 속으로 0.1m, 10cm 정도 삽입해서 다진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1개소당 진동 시간은 다짐할 때 시멘트 풀이 표면 상부로 약간 부상하기까지가 적절하다. 그래서 너무 길게 진동을 해도 분리가 됩니다. 재료 분리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시멘트 풀이 표면 상부로 약간 부상할 때까지 진동으로 다져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요것도 잘 나오는데요. 내부 진동기는 콘크리트로부터 천천히 빼내어야 구멍이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집어넣고 빠르게 빼는 게 아니라 천천히 빼낸다라는 거. 그다음 밑에 것도 잘 나오는데요. 내부 진동기는 아까 콘크리트는 횡 방향으로 이동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랬죠. 그래서 내부 진동기는 콘크리트를 횡 방향으로 이동시킬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죠? 그래서 다져주는 목적이지 횡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진동기 쓰는 건 안 되고요. 진동기는 가능한 연직, 그죠? 수직 방향으로 찔러 넣습니다. 철근 또는 거푸집에 직접, 철근이나 거푸집에 직접 진동을 주지 않아야겠죠, 당연히. 그죠? 자, 철근이나 거푸집에 진동기를 대고 진동시켜버리면 철근이나 거푸집이 영향을 받게 되고 손상받게 되겠죠. 그래서 철근이나 거푸집에 직접 진동을 주지 않아야 되고 경화가 시작된 콘크리트는 이미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다지면 진동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진동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이것도 기억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부 진동기는 슬럼프가 15cm 이하일 때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죠? 슬럼프가 작을수록 오래 다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그렇다면은 콘크리트 타설할 때 사람 손으로 그냥 이렇게 삽으로 다져도 되는데 왜 진동기를 사용하는가? 목적입니다. 콘크리트를 거푸집 구석구석까지 충진시키고 밀실한 콘크리트를 얻기 위한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콘크리트를 밀실화하기 위하여, 그죠? 진동기를 사용한다. 이것도 필기 나오니까 기억하겠습니다. 자, 이제 타설해서 다졌죠. 그 다음에는 굳어져서 강도가 나올 때까지 그대로 보존해줘야 돼요. 이게 뭐냐면 양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콘크리트를 타설해서 부어 넣어서 다짐까지 했다면 그 다음엔 이제 양생을 해서 강도가 잘 나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양생 읽어보겠습니다. 타설이 끝난 콘크리트가 시멘트 수화 반응. 수화 반응은 시멘트와 물과의 반응. 그 결과 열이 나서 굳어집니다. 그죠? 에 의하여 충분한 강도를 발현하고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고 수분을 공급하고 유해한 작용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것을 양생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자체는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콘크리트가 강도가 날 때까지 보호하는 양생할 때 주의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1번 콘크리트 표면의 건조에 의한 내부 콘크리트 중에 수분 증발 방지를 위하여 수분 양생을 실시한다. 그죠? 콘크리트 안에 적절한 수분이 있어줘야 됩니다. 너무 수분이 없으면은 건조 수축하면서 또 균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적절하게 내부의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수분 양생을 해준다. 자, 그리고 동해, 어는 거죠, 그죠? 동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5도씨 이상을 유지하는 게 좋고요. 거푸집 판이 건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거푸집이라는 건 이제 콘크리트를 부어 넣는 형태를 만들어주는 판인데요. 이 판이 너무 건조가 되면 콘크리트 내부의 수분을 자꾸 뺏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거푸집 판이 건조될 우려 있는 경우에는 살수한다. 거푸집 판에 물을 뿌려주는 게 좋고요. 응결 중에 진동 등의 외력을 방지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콘크리트 양생하는 방법 한번 보겠습니다. 수분 양생입니다. 말 그대로 수분이니까요. 수분을 가하여 시멘트 혼합물이나 콘크리트를 촉촉한 상태에서 마를 때까지 양생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분을 가하면서 양생하는 건 수분 양생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막 양생입니다. 콘크리트를 수분 양생할 수 없거나 장기간 양생하여야 하는 경우 콘크리트 노출 표면에 비닐, 아스팔트 유제 등을 도포하여 방수막을 형성하여 수분 증발을 방지하는 양생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하는 건데요. 아까는 수분을 가해줬고 이번에는 비닐이나 아스팔트 유제를 덮어주는 거죠. 그래서 수분이 증발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게 막 양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증기 양생입니다. 일반적인 거푸집 존치 기간보다 가장 짧은 기간 내에 거푸집을 제거하고 소요 강도를 얻기 위하여 고온의 증기로 시멘트 수화 반응을 촉진시키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고온의 증기를 이용해서 양생하는 게 증기 양생이다 정도 아시고요. 전열 양생은 전열선, 다시 말하면 전기가 열을 내는 전열선을 콘크리트 주위에 배치하고 캔버스 등으로 덮어서 콘크리트 주위의 온도를 따뜻하게 하여 양생하는 방법입니다. 오토클레이브 양생이 있습니다. 콘크리트 타설 후에 콘크리트의 소요 강도를 단기간에 확보하기 위하여 고온 고압의 가마속에서 콘크리트를 넣어서 양생합니다. 그래서 고압의 가마속에서 양생하는 게 오토클레이브 양생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콘크리트 종류 및 특성입니다. 첫 번째 한중 콘크리트입니다. 한중이라는 건 춥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타설 일의 일평균 기온이 4도씨 이하 또는 콘크리트 타설 완료 후에 24시간 동안 일 최저 기온이 0도씨 이하가 예상되는 조건이거나 그 이유라도 초기 동의 위험이 있는 경우 한중 콘크리트로 시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추운 시기에 사용하는 콘크리트가 한중 콘크리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 평균 기온이 4도씨 이하이거나 타설 완료하고 하루죠. 24시간 동안 0도씨 이하가 예상될 때는 한중 콘크리트 사용합니다. 자, 구성재료 보겠습니다. 시멘트는 포틀랜드 시멘트 사용하는 것을 표준으로 합니다. 골재가 동결되었거나, 그죠? 모래나 자갈이 얼었거나, 골재에 빙설이 혼입되어 있는 골재는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안 된다? 사용할 수 없다. 그죠?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방동, 얼지 않고 내한재, 추위에 견디는 특수한 홍화재를 사용할 때에는 품질이 확인된 것을 사용하는 게 좋겠죠. 자, 요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재료를 지금 너무 얼거나 차가워서 가열할 때 물이나 골재를 가열하는 것으로 합니다. 물이나 골재를 가열하고요. 시멘트는 어떠한 경우라도 직접 가열할 수는 없다. 그죠? 물이나 골재를 가열하고 시멘트는 절대로 가열해서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골재의 가열은 온도가 균등하게 되고 또 건조되지 않는 방법을 적용하고요. 재료를 가열했거나 재료의 온도를 알 수 있을 때 비빈 직후 콘크리트 온도는 적절한 식으로 계산해서 적용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중 콘크리트 배합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한중 콘크리트에는 공기 연행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 공기를 만들어서 반죽을 무르게 하고 작업성을 좋게 하는 거예요. 근데 물을 많이 넣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어버리겠죠. 그래서 물 대신에 공기 연행, A제 같은 거죠. 그죠? A 또는 A 감수제. 이렇게 물을 적게 넣고도 연행 공기를 이용해서 콘크리트를 작업성이 좋게 하는 이러한 콘크리트 쓰는 게 좋다는 뜻입니다. 자, 단위 수량은 많이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죠? 얼어버리니까 작게 해야겠죠? 초기 동해 저감 및 방지를 위하여 소유의 워커빌리티를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되도록 적게 정하는 게 좋습니다. 한중 콘크리트의 배합은 초기 동해 피해 방지를 위한 소요 압축 강도가 초기 양생 기간 내에 얻어지고 콘크리트의 설계 기준 압축 강도가 소정의 재령에서 얻어지도록 정한다. 자, 초기에 동해가 생기는 걸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압축 강도가 빨리 얻어져야 될까요? 나중에 얻어져야 될까요? 그죠? 초기에 얻어지게 한다. 그죠? 빨리 굳어지게 한다라는 게 되겠죠. 자, 물 결합 제비는 원칙적으로 60% 이하로 씁니다. 기억할게요.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 버리면 얼 수 있기 때문에 물과 결합제는 60% 이하로 사용합니다. 배합 강도나 물 결합 제비는 적산 온도 방식에 의해서 결정합니다. 자, 그리고 한중 콘크리트, 추울 때 시공하는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방법 보겠습니다. 타설할 때 콘크리트 온도는 구조물의 단면 치수, 기상 조건 등을 고려하여 5에서 20도씨의 범위에서 정해야 하는 게 좋고요. 기상 조건이 가혹한 경우나 단면 두께가 300mm 이하, 이렇게 단면 두께가 아주 작을 때다, 그죠? 이럴 때는 타설 시 콘크리트의 최저 온도를 10도씨 이상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중 콘크리트 타설할 때 콘크리트 온도는 5에서 20도씨 범위에서 정하고요. 기상 조건이 가혹하거나 단면 두께가 300mm 이하로 두께가 얇을 때 최저 온도는 10도씨 이상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는 철근, 거푸집 등에 빙설이 부착되어 있지 않아야겠죠. 그죠? 이렇게 철근이나 거푸집에 빙설이 들어있으면 또 재료 분리가 되거나, 강도 저하, 그죠? 응결을 방해해서 강도 저하 원인 됩니다.
콘크리트를 타설할 마무리된 지반은 콘크리트 타설까지의 사이에 지반은 땅이죠, 그죠?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지반도 동결하지 않도록 시트 등으로 덮어 놓아야 하고요. 이미 지반이 동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녹인 후 콘크리트 타설해야 합니다. 얼어있는 지반에 콘크리트 타설하면 또 영향받죠, 그죠? 시공 이음부에 콘크리트가 동결되어 있어요. 이음부가 얼었다, 그죠? 동결되어 있는 경우는 적당한 방법으로 이것을 녹여서 콘크리트를 이어 타설해야 됩니다. 얼어있는 부분에 그대로 타설해버리면 일치가 안 되겠죠. 그래서 얼어있다면 녹여서 이음부를 타설해줘야 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타설이 끝난 콘크리트는 양생을 시작할 때까지 콘크리트 표면의 온도가 급냉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에 즉시 시트, 기타 적당한 재료로 표면을 덮고 특히 바람을 막아서 얼지 않도록 그죠?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중이죠. 이게 더울 때의 콘크리트입니다. 추울 때는 동결, 어는 게 문제인데요. 더울 때는 기온이 높으니까 너무 빠르게 건조되겠죠. 그러다 보면은 균열이 발생될 수 있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중 콘크리트는 기온이 30도씨 이상인 상태에서 시공하는 콘크리트입니다. 우리가 여름에 더울 때 와 30도 넘었다 덥다 하죠. 그래서 이렇게 30도 이상 될 때 시공하는 걸 서중 콘크리트다라고 합니다. 자, 특징 살펴보겠습니다. 콘크리트의 슬럼프 저하 및 수분의 급격한 증발에 의한 균열 발생의 위험이 있다. 그죠? 수분이 함께 있으면서 서서히 건조되어야 균열이 안 생기는데요. 수분이 급격하게 증발되면은 콘크리트가 수축되면서 균열 생기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콘크리트 온도가 낮아지도록 재료를 배합하고 타설하고 양생하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자, 고로 시멘트, 플라이애시 시멘트 등 저발열 시멘트, 열을 적게 내는 시멘트를 사용하는 게 좋겠죠. 단위 수량 시멘트량을 시멘트량이나 수량이 적어줘야 돼요. 왜냐면 속에 물이 너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면 증발되는 것도 많겠죠. 균열 생기겠죠. 시멘트량이 많다는 건 그만큼 물도 많이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량이나 시멘트량을 어떻게 해야 된다? 적게 해야 수화열을 적게 할 수 있다. 물하고 시멘트가 만나서 굳어질 때 내는 열이 수화열입니다. 그래서 이 수화열이 너무 많게 되면은 건조되면서 수축 균열이 발생되죠. 그래서 가급적 수량이나 시멘트량을 적게 해서 수화열을 적게 하는 게 좋고요. 자, 이렇게 이제 물이 적어지면은 유동성이 감소되고 워커빌리티 나빠지죠. 감수제, 물을 적게 넣어도 되게 A 감수제, 역시나 연행 공기를 A제는 연행 공기, 그죠? 공기를 이용해서 물이 적어도 유동성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수제나 A 감수제, 유동화제 등을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타설 시의 온도는 35도씨 이하, 1.5시간 이내, 그죠? 이건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35도씨 이하에서 1.5시간 이내로 타설을 마무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프리라는 건 미리죠, 그죠? 쿨링, 시원하게 하는 거죠. 프리쿨링에 의해서 골재, 물 등의 재료를 미리 냉각하는 게 좋습니다. 철근, 거푸집은 살수, 물을 뿌려주고요. 덮개 등의 조치를 강구합니다. 동일 슬럼프를 얻기 위한 단위 수량이 많아지면 콜드 조인트, 아까 그랬죠? 휴식할 때 생기는 이음부죠, 그죠? 시공 이음부가 생길 수 있죠. 왜냐면 잠시 쉬고 왔더니 지금 기온이 너무 높다 보니까 타설해 놓은 부분이 굳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다 이어치니까 콜드 조인트 생긴다, 그죠? 콘크리트 온도가 올라가서 슬럼프 손실, 그죠? 슬럼프 로스가 증대된다, 가가 됩니다. 네, 그죠? 오타입니다. 그래서 슬럼프라는 건 반죽 질기인데요. 온도가 높으니까 수분 자꾸 증발하면서 반죽 질기가 손실이 될 수 있다. 그죠? 그만큼 빨리 굳어질 수 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경량 콘크리트는 이제 말 그대로 중량을 가볍게 한 콘크리트가 되겠습니다.
종류가 한 번씩 필기 나옵니다. 신도 콘크리트, 톱밥 콘크리트, 다공질, 경량기포. 그죠? 그래서 기포를 넣어서 경량화한 게 경량기포고, 다공질 구멍이 많고, 톱밥을 썼고, 신도 콘크리트, 이런 것들이 경량 콘크리트의 종류이다. 기억하시고요. 자, 경량기포 콘크리트, ALC입니다. 그죠? 경량인데요. 기포를 만들어서 경량으로 만든 콘크리트가 되겠습니다. 화산재 발포 제품을 넣고 인공적으로 기포를 발생시켜서 단위 중량을 감소시킨 콘크리트를 말합니다. 열 전도율이, 열을 전하는 게 보통 콘크리트의 10분의 1이다. 그 말은 열을 잘 전달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 단열성이 우수하다 하고 똑같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열을 전하는 비율이 보통 콘크리트 10분의 1 정도로 단열성이 좋습니다. 경량이죠. 가벼워요. 그래서 인력에 의한 취급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볍지만 흡수성이 커요. 이게 단점이죠. 물을 잘 흡수하고 표면 마모가 쉽고 강도가 크지 않다. 단점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절단이나 가공 용이합니다. 그죠? 가볍고 건조 수축률이 작으므로 균열 발생이 적어요. 균열이 적고, 그죠? 자, 요렇게 경량이라서 인력으로 취급할 수 있고 절단이나 가공이 쉽고 균열 발생은 적지만 흡수성이 크고 마모가 쉽고 강도가 크지 못한 단점 가지고 있습니다. 열 전도율은 보통 콘크리트 10분의 1 정도로 단열성이 우수합니다. 자, 이번에는 경량 기포가 아니고요. 경량 골재 콘크리트. 골재를 가벼운 걸 쓰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골재의 전부나 일부를 경량 골재를 사용하여 제조한 콘크리트로 기건 단위 질량이 2100 미만인 것을 뜻합니다. 1번 슬럼프는 일반적인 경우 80에서 210mm를 표준으로 합니다. 경량 골재 콘크리트는 공기 연행 콘크리트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A재처럼 연행 공기를 사용한다라는 거고요. 경량 골재 콘크리트의 최대 물 결합 재비는 60%를 원칙으로 합니다. 자, 예. 양질의 경량 골재 콘크리트. 아까 여기서 연행 공기를 쓰기 때문에 물은 많이 안 들어가도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최대 물 결합 재비가 60%. 그것보다 이하여야 되고요. 그 대신에 이제 물이 적게 들어가니까 공기 연행 콘크리트, A 콘크리트 같은 걸 사용하는 게 좋다는 뜻이 되고요. 양질의 경량 골재 콘크리트 제조를 위해서는 시공이나 내구성 조건을 고려하여 경량 골재의 적정한 함수율을 정하여 물을 충분히 흡수시키는 프리웨팅 처리를 하거나 경량 골재를 기건 또는 함수 상태로 사용 시에는 이러한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경량 골재에 이 물 결합 재비는 섞어줄 때 배합할 때의 물 시멘트 비가 되고 결합 재비고요. 경량 골재는 적정한 함수율을 정해서 그 정도의 적정한 함수율을 갖게끔 물을 흡수시킨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매스 콘크리트는 대형 콘크리트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뒤에서 다 다시 나오겠습니다. 구조물의 치수가 커서 시멘트 수와 열에 의한 온도 상승이나 강화를 고려하여 설계 시공해야 하는 콘크리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조물의 치수가 아주 커서, 치수가 크다 보니까 시멘트가 내는 열이 크겠죠. 그래서 균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온도 상승 강화를 고려해야 하는 콘크리트가 매스 콘크리트가 되겠습니다. 자, 매스 콘크리트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타설하는 방법 보겠습니다. 매스 콘크리트의 타설 온도는 온도 균열을 제어하기 위한 관점에서 가능한 한 어떻게 타설하는 온도는 낮게 한다. 왜냐하면 수화열이 너무 많이 발생되어 균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타설 온도를 낮게 하는 게 좋습니다. 매스 콘크리트 타설 시에 기온이 높을 경우에는 콜드 조인트, 왜냐하면 일부가 굳어져서 아까 휴식하고 났더니 이음 생겼다, 콜드 조인트다 그랬죠. 생기기 쉽기 때문에 응결지연제 사용한다. 너무 빨리 굳어지지 않도록 지연시키는 응결지연제 사용하고요. 매스 콘크리트 타설 시에 치마 발생으로 인한
심화 균열을 예방하기 위해서 재진동 다짐 등을 실시합니다. 메스 콘크리트 타설 후에 거푸집 타령, 거푸집이 이제 양생에서 굳어지면 타령 벗겨내죠. 콘크리트 표면의 급냉을 방지하기 위해 콘크리트 표면을 소정의 기간 동안 보온해 주도록 한다. 그죠? 이건 참고로 한번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메스 콘크리트의 균열을 방지 또는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인데요. 지금 이 내용이 조금 오류입니다. 제목과 내용이 매치가 조금 안 되어서요. 자, 이 부분 내용은 다시 재료학에서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X라고 하고요. 우리가 조금 전에 메스 콘크리트의 균열에 대해서 공부했기 때문에 어떻게 수정해야지 맞는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볼게요. 자, 메스 콘크리트는 대형 단면 콘크리트. 그러다 보니까 수화열에 의해서 열이 너무 발생되어서 조기 강도는 올라가는데 조기의 강도는 발현되지만 수축에 의한 균열이 생길 수 있었죠. 그래서 가급적 열이 적게 발생되는 시멘트를 사용하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보다는 중용열이, 열을 줄인 게 맞긴 한데요. 가급적이면 저열, 열이 적게 발생되는 시멘트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슬럼프 값은 될 수 있는 대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슬럼프가 커진다는 건 그만큼 물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죠. 슬럼프 값은 될 수 있는 한 적게 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조기 강도 발현을 위해서가 아니라 조기 강도 발현을 억제시켜야 한다. 해야지 맞죠, 그죠? 그리고 시멘트량을 증가하면 그만큼 물도 많아지기 때문에 시멘트량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감소시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제목하고 내용이 매치가 조금 덜 되어서 요거 내용 오류입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동화, 5번의 유동화 콘크리트 넘어가겠습니다. 비벼낸 단위 수량이 적은 콘크리트에 아무래도 수량이 적으면 그만큼 콘크리트의 유동성은 저하가 되죠. 근데 그러면 이제 수량이 적으면 유동성이 떨어져서 작업이 힘들어지니까요. 유동화재를 혼합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동화재를 혼합하여 된 비빔 콘크리트. 된 비빔 콘크리트는 물이 적고 시멘트가 많은 거죠. 그만큼 수량이 적고 시멘트가 많으니까 강도는 강하게 나겠죠, 그죠? 품질을 유지한 채 일시적으로 유동성을 증대시킨 콘크리트가 유동화 콘크리트가 되겠습니다. 자, 유동화 콘크리트의 슬럼프인데요. 자, 보통 콘크리트가 있고 경량골재 콘크리트가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경량골재를 쓸 때 슬럼프 더 좋겠죠, 그죠? 그래서 보통 콘크리트가 베이스 콘크리트일 때 150, 경량골재 더 좋다 그랬죠. 180mm 이하입니다. 자, 요거는 기본 콘크리트고요. 유동화재를 넣는 유동화 콘크리트. 그죠? 둘 다 210mm 이하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한 번만 보고 지나갑니다. 보통 콘크리트에서 베이스 콘크리트는 150, 유동화는 210. 경량골재 콘크리트에서 베이스는 180, 유동화 210mm 이하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수밀 콘크리트입니다. 수밀이다라는 게 뭔가 한번 볼게요. 수밀 콘크리트는 콘크리트의 수밀성 향상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방수제가 혼합된 콘크리트를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수밀성 한번 보겠습니다. 수밀성은 콘크리트가 물의 침입을 방지하는 성질을 수밀성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뭐가 들어간다? 방수제가 들어가는 콘크리트다 보시고요. 수밀성 향상을 위해서는 콘크리트의 공극을 줄이는 게 필요하다. 그죠? 배합은 콘크리트의 소요 품질이 얻어지는 범위 내에서 단위 수량, 물 결합 제비는 되도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죠? 수량, 물의 침입을 방지하려면 수량 적어야겠죠? 물 결합 제비는 작게 해야 합니다. 단위 굵은 골재량은 되도록 크게 하는 게 좋다. 그죠? 소요 슬럼프는 되도록 작게 하되 180mm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콘크리트 타설
이 용이한 경우는 120mm 이하로 합니다. 연속 타설 시간 간격은 외기 온도가 25도씨 이하일 때는 2시간을 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앞에서 우리가요, 다른 콘크리트는 물 결합 재비가 60%다 이렇게 나왔죠. 물 결합 재비는 50% 이하다. 그죠? 이만큼 물의 침입을 방지했기 때문에 물 결합 재비도 낮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공기량은 4% 이하가 되도록 합니다. 자, 연직 시공이음에는 지수판 등 물의 통과 흐름을 차단할 수 있는 방수 처리제 등의 재료 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죠? 자, 이렇게 이제 단위 수량이나 물 시멘트비를 작게 하고 단위 굵은 골재량을 크게 하고 소요 슬럼프를 되도록 작게 해서 수밀성을 향상시킨 게 수밀 콘크리트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재치장 콘크리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커피숍 같은 데 가도요, 외벽에 콘크리트를 그대로 노출시켜 놓은 거 보셨죠? 그죠? 그래서 특별한 콘크리트 면위의 마감 장식이 없이 그대로 노출한 콘크리트를 재치장 콘크리트다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콘크리트 자체가 치장면, 마무리면이 되는 게 되겠습니다. 콘크리트 타설 후에 거푸집을 제거한 콘크리트 표면 상태 그대로를 노출시켜 마감면으로 하는 콘크리트를 재치장 콘크리트다라고 합니다. 특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설 콘크리트면 자체가 치장이 되게 마무리한 자연 그대로의 콘크리트를 말합니다. 재료 절약 되겠죠. 당연히 외부에 마감하거나 타일을 바르거나 벽지하거나 필요 없으니까 재료 절약되고요. 구조물 자중이 경감되겠죠. 외부 마감 재료가 없다 보니까 중량도 경감됩니다. 그러나 구조물에 의한 균열이 있거나 백화, 흰색 가루가 생기는 거, 그죠? 하지만 균열과 백화도 그대로 노출되다 보니까 보수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균열과 이로 인한 백화가 나타난 경우는 재시공 보수가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자, 거푸집이 견고하고 흠이 없도록, 그죠? 또 정확성을 기해하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증대되는 게 재치장 콘크리트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레디 믹스드 콘크리트인데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레미콘이라고 하죠. 도로에 왜 레미콘 그 트럭 지나가잖아요, 그죠? 미리 비벼진 콘크리트를 레디 믹스드 콘크리트다라고 합니다. 콘크리트 제조 공장에서 시멘트, 골재, 물, 혼화제 등의 재료를 비벼서 제조합니다. 믹서 트럭을 이용하여 트럭으로 공사 현장까지 운반되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레디 믹스드 콘크리트다라고 합니다. 자, 외기 온도가 30도씨 이상, 그죠? 서중이죠, 그죠? 더운 시기고요. 0도씨 이하, 한중이죠. 덥거나 또 춥거나 할 때는 레디 믹스드 콘크리트 운반 차량에 특수 보온 시설을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가지 종류 한번 볼게요. 쉬링크 믹스드 콘크리트 있고, 센트럴 믹스드 콘크리트 있고, 트랜신 믹스드 콘크리트가 있는데요. 일단 센트럴 먼저 볼게요. 센트럴은 믹싱 플랜트 고정 믹서로 비빔이 완료된 것을 트럭 에지레이터로 운반만 합니다. 비빔이 완료된 거예요. 그래서 센트럴은 중앙이라 보시고요. 공장에서 이미 비빈 거예요. 비빔 완료시켰어요. 비빔 완료시킨 걸 그냥 트럭으로 운반만 하는 거예요. 이게 센트럴 믹스드 콘크리트. 센트럴, 공장에서, 중앙에서 이미 다 비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쉬링크는 반반이다 보시면 돼요. 반반. 그죠? 이번에는 공장에서 완전히 다 비빈 게 아니고요. 믹싱 플랜트 고정 믹스에서 어느 정도 비빈 것을 반 정도 비볐거든요. 이동하면서 또 반을 비비는 거예요. 트럭 믹서에 실어서 운반 도중에 완전히 비비는 거예요. 그래서 반반, 그죠? 쉬링크는 반반이다. 어느 정도 비빈 것을 운반하면서 또 비비는 거죠. 비빔을 완료하는 겁니다.
트랜싯은 운반하면서 비비는 거예요. 운반하면서 비빔. 그죠? 그래서 안 비벼진 걸 운반하면서 트랜싯, 이동하면서 비비는 겁니다. 공장에서 재료를 싣고 주로 주행 중에 믹서 차에서 비비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에 프리플레이스드 콘크리트 또는 프리팩트. 프리는 미리다라고 했고요. 미리. 팩트는 채우다 그랬죠. 그죠? 자, 미리 채우다라고 했는데요. 콘크리트 타서 할 거푸집 안에 굵은 골재, 자갈이잖아요. 미리 채워 넣은 후에 모르타르를 주입하는 콘크리트를 프리플레이스드 또는 프리팩트 콘크리트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양이 조금 많지만요. 한꺼번에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부족한 부분은요.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시고 부족한 부분은 또 시공학, 재료학에서 또 공부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한 번 더 한다 생각하시고 너무 새로운 게 많이 나오니까 과부하 걸릴 수 있기 때문에요. 그냥 조금 가볍게 보고 지나간다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물 시멘트비 용어 많이 나왔다. 그죠? 물 시멘트비는 시멘트 양에 대한 물의 질량 비율로서 물 시멘트비가 크다라는 것은 뭐가 많다? 시멘트 양보다 물의 양이 많다. 부배합이다라는 걸 뜻하겠습니다. 자, 물 시멘트비가 어떠할수록 작을수록 물 시멘트비가 작다는 건 물이 작고 시멘트가 많겠죠. 그만큼 강도는 커지는 거겠죠. 물 시멘트비가 클수록 콘크리트 강도는 작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 시멘트비는 시멘트 중량분의 물의 중량에서 퍼센트 나타내기 위하여 곱하기 100 해서 계산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콘크리트의 공기량입니다. 공기량은 기계 비빔이 손 비빔의 경우보다 기계로 비비는 게 아무래도 잘 비벼지죠. 공기량이 더 커집니다. 비빔 시간 3에서 5분까지는 공기량이 증가해요. 근데 너무 지나치게 비비면 그 이후부터는 공기량 감소합니다. A제조, 연행 공기죠. 그죠? 사용할수록 증가합니다. 그죠? 공기량은 온도가 높을수록 감소합니다. 진동을 줘도 감소합니다. 온도가 높거나 진동 주면 공기량 감소하게 되고요. 공기량은 장골대째의 입도에 영향을 받는다. 모래죠, 그죠? 그래서 거친 모래일수록 공기량은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콘크리트의 수화작용, 물하고 시멘트가 만나서 열을 내면서 굳어집니다. 그죠? 워커빌리티는 반죽이 작업성인데요. 반죽이 좀 적절해야 작업하기 좋아지죠. 시멘트의 분말도가 클수록 그 말은 입자가 미세할수록 수화작용 어떠하다? 빠르다. 시멘트의 입자가 미세할수록 물하고 반응이 빨라서 수화작용이 빨라지게 된다. 그죠? 단위 수량을 증가시킬수록 재료 분리가 증가하여 물이 너무 많으면 분리되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량이 너무 증가되면 재료 분리가 증가해서 워커빌리티가 저하됩니다. 물이 너무 적어도 안 되고 너무 많아도 워커빌리티 저하될 수 있고요. 비빔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수화작용을 촉진시켜 워커빌리티 저하가 될 수 있습니다. 너무 길게 비벼도 워커빌리티 나빠지고요. 쇠석의 사용은 워커빌리티 저하시킵니다. 그래서 수량이 너무 많거나 재료 분리가 증가하면 워커빌리티 저하되고요. 비빔 시간이 길어도 저하됩니다. 쇠석의 사용은 워커빌리티 저하시킨다. 자, 그 다음 콘크리트의 시공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보겠습니다. 시공에 영향을 주는 건 단위 수량, 골재 입도, 슬럼프나 슬럼프 플로우, 공기량, 혼화 재료, 굵은 골재 최대 치수 등이 콘크리트 시공성에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이 되겠습니다. 콘크리트의 시공 연도 또는 반죽 질기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예. 를 판단하는 시험으로 슬럼프 값을 측정하는 방법이 슬럼프 시험이 되겠습니다. 자, 슬럼프 값은 시료를 3층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시료를 콘에 3분의 1 가량 채우고, 이거는 또 재료학 넘어가면 그림하고 다시 공부하기 때문에요. 지금은 가볍게 한번 볼게요. 일단 시료를 3개의 층으로 이렇게 1층, 2층, 3층 나누고 시료를 콘에 3분의 1가량 채우고 다진 봉으로 각
25회씩 다져져요. 그러면 25회 곱하기 3층이니까 그죠? 총 몇 회예요? 75회 다지는 게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다져서 슬럼프 시험통을 벗겨요. 이렇게 이제 다져서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 통 속에 있던 걸 벗겨냅니다. 그러면 굳어지기 전에 콘크리트니까요, 이렇게 무너져 내리겠죠, 그죠? 이렇게 아직 굳어지기 전이니까 흘러가려고 해서 무너져 내리겠죠, 그죠? 시험통을 벗겨서 콘크리트가 무너져 내려앉은 높이까지의 거리를 센티미터로 표시합니다. 다시 말하면 많이 무너져 내렸다는 건 반죽이 많이 질다는 뜻이고 많이 무너져 내리지 않았다는 건 반죽이 좀 단단하다는 뜻이 되겠죠. 이렇게 콘크리트가 얼마만큼 무너져 내렸는가 그 높이를 센티미터로 표시해서 뭐를 채우는 거다. 우리 콘크리트의 시공 연도, 반죽 질기를 판단하는 시험이 슬럼프 테스트이다. 이렇게 요 정도 그냥 기억하시고 지금 넘어가겠습니다. 자, 시험하는 방법 나와 있습니다. 그죠? 슬럼프 콘은 수평으로 설치했을 때 수밀성이 있는 강제 평판 위에 놓고 누르고 시료를 거의 같은 양의 아까 3층으로 채워서 각 층을 다진 봉으로 25회씩 똑같이 다져줍니다. 슬럼프 콘에 채운 콘크리트의 윗면을 슬럼프 콘의 상단에 맞춰서 고르게 한 후에 즉시 슬럼프 콘을 가만히 슬럼프 콘을 들어 올려요. 그러면 이제 콘크리트가 좀 무너지겠죠? 콘을 뻗기니까요. 콘크리트 중앙부에서 공시체 높이와의 차를 5mm 단위로 측정하여 이것을 슬럼프 값으로 합니다. 콘크리트가 슬럼프 콘의 중심축에 대하여 치우치거나 무너지거나 해서 모양이 불균형이 된 경우는 다른 시류에 의해 재시험합니다. 슬럼프 콘에 콘크리트를 채우기 시작하고 나서 슬럼프 콘의 들어 올리기를 종료할 때까지 시간은 3분 이내. 왜냐면 너무 이게 시간이 지체되면 굳어지겠죠. 그러면 덜 무너져 내리니까요. 시간은 3분 이내로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죠, 그죠? 슬럼프 콘에 1층, 2층, 3층까지 이렇게 세우고요. 콘은, 밑면이 20cm, 윗면은 10cm고, 높이는 30cm까지, 그죠? 이렇게 해서,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죠? 각각 25회씩 총 75회 다져주겠죠? 그러고는 이 콘을 벗겨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던 콘크리트가 이렇게 무너져 내리겠죠? 그죠? 자, 위에서부터 얼마나 무너져 내렸는가 요거를 센티미터로 재는 게 슬럼프 값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한번 슬럼프 테스트 보고 지나갑니다. 콘크리트의 고강도화입니다. 고강도의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물 시멘트 중에서 물은 적게 들어가고 시멘트 많이 들어가야 강도 나겠죠. 물 시멘트 비를 작게 합니다. 시멘트의 강도는 크게 하는 게 좋겠죠, 그죠? 폴리머라는 건 함침한다 했는데요, 고분자를 뜻해요. 고분자, 그죠? 이렇게 고분자 등을 함침하는 것도 강도 있게 하는 방법이 됩니다. 골재 입도 분포는 굵고 가는 골재 등이 골고루 섞여 공분율을 줄이는 게 고강도 콘크리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콘크리트의 중성화, 탄산화가 됩니다. 이것도 재료학 가서 다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약알칼리성인 콘크리트 중에 수산화석회, 수산화칼슘, 이건 알칼리 성분이죠.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는 산성이죠. 유입으로 알칼리와 산성이 만나니까 중성화가 되는 거예요. 요거를 탄산화 현상, 중성화 현상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중에 수산화석회가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와 만나서 중성화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자, 콘크리트가 알칼리성을 상실하고 철근이 부식됩니다. 그죠? 이 이산화탄소가 들어와서 중성화가 되면서 철근이 부식되는 현상을 콘크리트의 탄산화 현상이다라고 합니다. 콘크리트의 탄산화에 의해서 강제 표면의 보호 피막이 파괴. 강제는 보호 피막이라는 건 녹이 쓸지 않도록 보호하는 피막이 있는데 그게 파괴가 되면서 철근에서 녹이 발생하고 이렇게 녹이 생기니까요. 궁극적으로 피복 콘크리트를 파괴하는 현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예, 이산화탄소하고 수산화석회가 만나서 중성화되어 물을 만드는데요. 자, 요거는 물 시멘트 비가 클수록 중성화 속도가 빨라진다. 그죠? 그래서 물 시멘트 비는 작게 하는 게 좋습니다. 탄산가스, 이산화탄소죠. 농도, 온도, 습도 등 외부의 환경 조건도 예, 이 중성화 현상 또는 탄산화 속도에 영향을 줍니다. 경량골재 콘크리트가 보통 콘크리트보다 탄산화 속도 어떠할까요? 빠르죠. 경량골재는 아무래도 강도도 낮고 흡수성이 컸거든요. 그러니까 물하고 공기하고 접하면서 이렇게 탄산화가 빠르게 생길 수 있습니다.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는 조기 강도를 높였죠. 빨리 굳어져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탄산화가 될 염려는 적어지겠죠. 그래서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하게 되면 탄산화를 늦출 수 있게 되겠습니다. 탄산화된 부분은 페놀프탈레인액을 분무해도 예, 탄산화가 진행되면 착색되지 않는다. 색깔이 나타나지 않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염해입니다. 그죠? 콘크리트에 축적된 염화물의 함량이 허용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역시나 강재가 부식되고 구조물의 내구성이 저하되는 현상을 염해다라고 합니다. 염화물의 함량이 높아서 이렇게 부식이 일어나는 현상이 염해가 되겠습니다. 콘크리트 중에 염화물 이온이 철근의 부동 태막을 파괴해서 역시나 강재를 부식시키는 현상을 말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콘크리트 중에 염소 이온량을 어떻게 할까요? 적게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에폭시 수지 도장 철근을 사용하는 것도 좋고요. 이렇게 에폭시 수지로 도장, 페인트 칠이 되어 있는 철근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염해를 방지할 수 있고, 방청제, 녹을 쓸지 않게 하는 방청제 투입하는 것도 좋고요. 역시나 물 시멘트 비는 작게 하는 게 좋습니다. 철근에서는 피복 두께를 충분히, 그죠? 아무래도 피복을 많이 두껍게 할수록 염해를 방지할 수 있고요. 수밀 콘크리트를 만들고 콜드 조인트가 없게 시공한다. 시공 이음이었죠. 그죠? 그래서 쉬었다가 콘크리트 칠 때 생기는 이음부가 있다면 아무래도 이렇게 염해 생길 수 있으니까 콜드 조인트 없게 시공하는 거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콘크리트 건조 수축. 콘크리트는 건조하면서, 예, 수분이 증발하면서 수축되죠. 그러면서 균열이 생길 수 있다. 그죠? 콘크리트의 건조 수축이란 소화된 시멘트에 흡착되었던 수분이 증발하면서 콘크리트에 생기는 체적 변형. 그죠? 부피가 줄어들면서 수축되는 거죠. 콘크리트의 건조 수축을 크게 하는 요인 보겠습니다. 단위 수량의 증가. 그만큼 수분이 많이 증발하겠죠? 수분이 과잉으로 증발하다 보니까 건조 수축이 커질 수 있겠죠. 그죠? 분말도가 큰 시멘트입니다. 그래서 너무 미세한 시멘트 사용했을 때 흡수량이 많은 골재, 그죠? 역시나 물이 증발하면서 예, 건조 수축 생길 수가 있고요. 요거 주의하세요. 부재의 단면 치수가 너무 작을 때도 건조 수축 생기겠습니다. 온도는 높을 때, 습도는 낮을 때 건조 수축이 크게 생기겠습니다. 자, 콘크리트에서 크리프 현상입니다. 크리프라는 건 일정한 하중을 받고 있던 콘크리트가 하중의 증가 없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하중은 전혀 증가되지 않거든요. 근데 하중을 계속 받다가 똑같은 하중을 받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변형은 자꾸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콘크리트의 변형이 증가하는 현상을 크리프 현상이다라고 합니다. 자, 어떨 때 이렇게 크리프가 생기는가 볼게요. 콘크리트의 재령이에요. 재령이라는 건 콘크리트를 타설한 뒤로부터 경과 일수, 재령 며칠, 이 말은 타설하고 며칠이 지났다라는 겁니다. 그죠? 아무래도 재령 일수가 나와야 콘크리트가 굳어져서 강도가 생기겠죠. 근데 재령이 짧을수록, 그죠? 아직 굳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크리프 생길 수 있겠습니다. 부재의 단면 치수가 작을수록, 아까 수축, 건조 수축이 크다 그랬죠? 건조 수축이 크니까 크리프 증가합니다. 습도가 낮을수록
온도가 높을수록 건조 수축이 커지면서 크리프 증가하게 되고요. 배합이 적절치 않고 물 시멘트비가 클수록 당연히 물이 증발하니까 크리프 증가하겠죠. 단위 시멘트량이 많을수록 시멘트가 많으면 그만큼 물도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크리프 증가하게 되고요. 재하식이라는 건 하중을 가하는 식입니다. 아직 완전히 굳어지지도 않았는데 하중을 가하니까 크리프가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단면 치수 작을수록 습도 낮을수록 온도 높을수록 물 시멘트비가 클수록 단위 시멘트량이 많을수록 재하 시기가 빠를수록 어떠하다? 크리프가 증가한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콘크리트 균열의 요인입니다. 철근이나 큰 골재 등과 같은 침하를 방해하는 물질이 있으면 콘크리트 표면의 전단력이 작용하면서 균열이 발생될 수 있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균열이 생기는 요인인데요. 재료적인 요인에 의한 균열이 있다, 그죠? 재료가 건조해서 수축한다. 이건 뭐 수분이 날아가니까 재료적인 거죠. 시멘트의 수와 열, 역시나 시멘트하고 물이 만나서 열을 내니까 재료적인 거죠. 알칼리 골재 반응, 콘크리트 중성화, 이런 거는 재료 요인에 의한 균열이 되고요. 시공 요인에 의한 균열은 콘크리트 배합이나 시공, 거푸집, 철근 배근, 초기 동해에 의한 균열이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 구조 요인, 환경 요인에 의해서도 균열이 발생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성질입니다. 이 부분도 재료학에서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콘크리트가 굳지 않았을 때 워커빌리티, 지금까지 많이 나왔죠. 작업성이라 할 수도 있고 시공성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작업하기에 용이한 정도죠, 그죠? 콘크리트가 너무 단단해도 작업하기 힘들고 너무 물러도 분리가 되어서 작업하기 힘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워커빌리티 시공성 작업성은 재료 분리를 일으키지 않고 작업이 용이하게 될 수 있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반죽 질기에 따른 작업의 난이성과 재료 분리 정도를 나타내는 게 워커빌리티가 됩니다. 펌퍼빌리티다, 그죠? 펌프 압송성이라고 합니다. 펌프에 의한 운반을 실시할 때 콘크리트가 압송되기 쉬운 정도. 그래서 콘크리트가 펌프로 운반하는데 펌프로 압송이 잘 안 되는 거. 얼마만큼 압송되는가 성질이 펌퍼빌리티가 되겠습니다. 플라스티시티, 플라스틱이 성형시켜 놓은 거, 모양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플라스티시티는 성형성이 되겠습니다. 모양을 만들 수 있는 성질입니다. 거푸집에 쉽게 다져 넣을 수 있고 거푸집을 제거하면 허물어지거나 재료 분리가 되지 않는 정도. 쉽게 다져 넣어야 모양이 만들어지죠. 허물어지거나 분리가 되지 않아야 모양이 만들어지잖아요. 이렇게 모양을 만들 수 있는 성질이 플라스티시티, 성형성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피니시 하면 마감이잖아요. 피니셔빌리티입니다. 마감성입니다.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장골재율, 장골재입도, 반죽 질기 등에 의한 마무리하기 쉬운 정도를 피니셔빌리티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반죽 질기에 의한 작업의 난이성은 워커빌리티, 시공성입니다. 펌프로 콘크리트가 압송되기 쉬운 정도, 펌퍼빌리티, 펌프 압송성이 되고요. 거푸집에 쉽게 다져 넣을 수 있고 제거했을 때 허물어지거나 분리가 되지 않는 건 성형성, 플라스티시티가 되고 마무리하기 쉬운 정도는 마감성, 피니셔빌리티가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콘크리트 구조물입니다. 콘크리트 자체가 아니라 콘크리트로 만든 구조물의 비파괴 시험. 재료를 파괴시키지 않고 하는 시험이다. 그죠? 보수 보강법이 됩니다. 자,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비파괴 시험 검사 방법 보겠습니다. 슈미트 해머 또는 반발 경도법인데요. 경화된 콘크리트 표면을 타격하여 얼마만큼 반발하는가를 가지고 경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단단하기를 측정하죠. 초음파법은 초음파를 이용하여 콘크리트 압축 강도, 내부 결함, 균열 깊이를 측정합니다.
방사선법은 X선, 감마선 등의 방사선을 투과해서 측정하는 방법이고요. 인발법은 매입한 볼트의 인발 내력, 볼트가 얼마만큼 인발할 수 있는 내력을 가지는가를 가지고 압축 강도 측정합니다. 진동법이죠. 콘크리트 공시체에 진동을 주어서 그때 공명, 진동으로 콘크리트 탄성 계수를 측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 보강 방법, 그죠? 이게 균열이 생겼거나 하면 보강하는 방법인데요. 구조를 보강하는 게 있고, 외관을 보수하는 게 있어요. 표면 처리, 충전법 두 개죠. 요거는 외관이에요. 외관이니까 표면 처리 공법이 되겠죠. 그래서 외관에 균열이 있을 때 충전시키는 충전법이다. 요 두 개가 외관이다 정도 기억하고요. 주입공법, 강제보강, 단면증제, 복합재료 보강 공법은 구조를 보강하는 공법이 되겠습니다. 자, 콘크리트의 품질 측정 시험이 되겠습니다. 굳지 않은 콘크리트 시험은 슬럼프나 슬럼프 플로 시험, 공기량, 온도, 염화물 함유량 시험, 단위 수량 시험, 이런 건 전부 다 굳지 않았을 때를 콘크리트를 시험하는 게 되겠죠. 굳어서는 강도가 나오죠. 굳은 콘크리트는 압축 강도, 휨 강도 시험. 왜냐면 콘크리트는 굳었을 때 강도가 발현된다. 그죠? 자, 여기까지 내용 조금 많았는데요. 자꾸 나누는 것보다는, 왜냐면 말씀드렸지만 시기까지 가지 않고 필기용 공부하는데 이 부분은 또 재료학 다시 대부분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가볍게 훑어 놓으시고요. 빠르게 훑으시고 예상 문제 통해서 한번 다져 놓으시고 다진 내용을 재료학에서 다시 공부한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내용 좀 많았는데요. 중요한 내용 위주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